안녕하세요. 저는 곧 40대를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했던 아빠가 계셨는데요. 아빠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빠는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섬세하고 다정하신 분은 아니셨지만 누구보다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수많은 결혼 자리도 마다하셨죠. 아빠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지역에서는 꽤나 큰 사업체 중 한 곳이랍니다. 그 사업체에서 저는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아빠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였죠. 그곳에서 남편은 말단 직원으로 취직이 되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남편이 저에게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키우던 중 아빠가 저와 남편이 요즘 말하는 썸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고는 크게 반대를 하셨었죠. 영지야, 내가 연애하는 거는 별로 관여하고 싶진 않다만 제사원은 아닌 것 같다. 왜요? 제가 보기에는 최사원만큼이나 회사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드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 회사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 네가 이제 연애를 하면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데 제사원네 집안이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아빠, 집안까지 다 확인하면서 연애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맨날 정략 결혼에 대해서 엄청 반대했으면서 결국 집안이 좋아야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만나는 건데 한번 소문이 나면 다시 되돌리기도 쉽지 않고 거기다 너는 내 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니. 아빠, 내가 최사원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연애만 한다고요. 아빠는 웬일인지 연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반대를 거세게 하셨어요. 남편에게도 따로 만나 저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셨죠. 원래 저의 연애사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의아하기도 했는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아빠로서 걱정이 되시기도 했겠다 싶었답니다. 며칠 전에 사장님, 아니, 아버님께서 연락 오셨었어요. 영재 씨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듯 했어요. 아,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아빠가 원래 안 그러셨는데 요즘 갑자기 제 연애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희 집 때문인 것 같아요. 집이요? 왜요? 뭐 저희 집도 엄마 안 계시고 그런데 아빠가 약간 이런 거에 민감하시긴 하셨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저는 가난한 집 장남이에요. 그동안 입사하고 여러 번 월급 당겨받기도 했고 직접 회사로 가족들이 찾아와서 돈을 받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아마 영지 씨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사장님한테만 부탁을 했던 터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러셨나 보네요. 네, 영지 씨도 조금 마음이 걸리시나요? 아니요. 제가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빠도 그냥 말만 그러는 거지 반대를 크게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남편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시댁은 정말 못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족족 시댁으로 이체가 되었고 심지어 월급을 당겨서 받았던 날도 많았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아빠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과 열렬한 사랑을 했고 결국 아빠의 반대에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반대하시는 연애를 해서 그런 건지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의 노력에 힘입어 사업도 잘 되었죠. 여러 계약들을 따내었고 회사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남편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네, 최서원. 아니, 이제는 최대리라고 해야지. 앞으로 대리로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게. 내가 자네를 잘못 본 것 같네. 아, 아닙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회사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리라니? 갑자기? 이번에 중요한 계약도 성사시키고 그전에도 몇몇 계약들 다 최대리가 성사한 거잖니. 그래서 이번 승진 시켜주기로 했단다. 와, 동준 씨 대단하네요. 나는 동준 씨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네. 영재 씨 덕분입니다. 사장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사장님이 뭔가? 이제 사적으로 볼 때는 아버님이라고 부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빠는 남편을 인정해 주었고 파격 승진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간혹 남편이 저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사장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저와 아빠는 남편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기까지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상견례에서 발생했죠. 우리 애들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자주 봐왔지만 서로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가요? 뭐, 저희한테 인사도 오지 않고 얼굴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서운하셨겠네요. 애들이 일이 바빠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다 한 가족으로 자주 뵈면 좋겠네요. 뭐 어쨌든 저야 성에 안 차지만 얘가 저희에 좋다고 하니 허락하는 겁니다. 뭐 신혼집이야 그쪽이 더 잘 사시니 알아서 잘 마련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 신혼집이야? 두 사람이 알아서 잘 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사돈, 넉넉하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애들 20대밖에 안 되었는데 도움이 좀 필요하죠.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거 아실 테니 사돈께서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애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애들이 다 이쪽 지역에서 일을 하니 이쪽으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하여튼 저희 애도 아직 어려서 결혼이 좀 이르다 생각은 들지만 뭐 서로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상견례 날 시모는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저를 말리셨지만 남편은 아빠를 찾아가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는 일을 줄이고 저에게 신경 쓰이게 할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아빠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결혼식장이며 하객들 접대 음식 모두 최고로 준비를 해 주셨죠. 시댁에서는 저를 마치 아들에게 푹 빠져 결혼을 하는 며느리로 여겼고 그런 시댁 소리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결혼식만 끝나면 거의 볼 일이 없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바로 결혼식 이후에 시모가 아파 쓰러지게 되면서
시댁과의 교류가 시작이 되었죠. 위중하다고 알려졌던 시모는 제가 교류를 하면서 마치 아픈 적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나았고, 시댁에서는 거의 매주 저희를 불러댔습니다. 예, 너 이번 주말에 와서 밥해서 먹자. 저번에 보니까 동준이 얼굴이 해숙해져서 안 되겠더라. 도대체 밥을 어떻게 해서 해먹이는 거니? 혼자 살 때도 그렇지 않았던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는, 에휴. 아무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내려오렴. 어머님, 저희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요. 거기다가 이번 주는 제가 주말 근무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왜 올 수가 없어? 너네 아빠 회사인데 좀 빠져도 괜찮은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주말에 쉬어서 동준이랑 같이 내려와. 아무리 아빠 회사여도 제 직장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동준 씨 요즘 살 뺀다고 그래서 살이 빠진 거예요. 살을 빼고 나발이고 내가 보기에는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구나. 동준이는 바쁠 테니 너라도 와서 내가 반찬 들고 가렴. 몇 시간은 괜찮잖아. 일 끝나고 와서 가지고 가면 되지 않니? 어머님, 거기 가려면 몇 시간을 내려가야 해요. 아니면 동준 씨 주말에 쉬니까 혼자서 가라고 전할게요. 아니, 평일에 종일 일한 애가 어떻게 주말에 여기까지 오니? 네가 후딱 와서 가지고 가면 되지. 그리고 반찬값은 잘 챙겨서 오거라. 그렇게 알고 전화 끊으마. 저도 남편과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시모의 막무가내 행동에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엄마가 아픈데 거리를 둔다면서 무척이나 서운해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결혼 전 얘기와는 다른 남편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죠.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빠의 사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자금 관리를 담당했고 남편은 경영 쪽 담당이었습니다. 회사는 사전 결제가 없이는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그런 시스템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남편도 착각을 했다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반복되었죠. 동준 씨, 회사 카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다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문제 생긴단 말이야. 에이, 뭐 어때? 몇십만 원 내가 그냥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쓴 거일 뿐이잖아. 그냥 출장 비용 처리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빠가 대표로 있긴 하지만 지금은 어엿한 중견 회사고 이사들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문제가 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몇만 원 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내가 정리를 할게. 당신 월급에서 비용 처리를 하면 되니까. 무슨 월급에서 제한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냥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 바쁘니까 이런 사소한 걸로 전화하지 마. 남편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쓴 돈이 얼마나 되냐며 기분 나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가족끼리 너무 깐깐하다며 저를 질책하기도 했죠. 신혼 초이기도 했고 아빠가 아시면 큰일 나지 싶을까 싶어서 남편에게 주의를 줬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하게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벌려놓은 일을 뒤치다꺼리 해야 했던 것은 저와 부하 직원들 뿐이었죠. 힘들었지만 다들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냈고 사업은 점점 잘 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은 남편에게 더 많이 가게 되었죠. 아유, 최서방.
요즘 사업이 정말 탄탄대로야. 최서방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덕분에 어려운 기업들도 다 성사되고 참 잘 되고 있어서 기쁘네. 아닙니다, 아버님. 다 아버님 덕분이죠. 일하면서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제가 힘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뭐 힘든 점은 없고? 네, 현재로서는 크게 힘든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 뒤를 따라와줄 후배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머, 당신 무슨 그런 말을 섭섭하게 해? 당신 후배 직원들 들으면 너무 서운해하겠네. 아빠, 남편 파트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냐? 상사가 잘 움직이니 부하 직원들도 잘하는 거겠지. 어쨌든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네. 남편은 아빠와 만날 때마다 자신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였고, 성과를 봤을 때에도 긍정적인 성과들이 이어지다 보니 아빠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에 아빠는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시게 되었어요. 발견이 너무 늦어 몸 이곳저곳에 전이가 되었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주변 정리를 시작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회사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영지야, 이렇게 되고 보니 자녀 한 명은 더 나을 걸 그랬나 보다. 우리 영지, 아빠마저 가고 나면 외로워서 어쩌나. 아빠, 그니까 힘내서 치료 좀 더 받아보자. 회사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사회에서 알아서 할 거야. 아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회사 정리도 해야지. 아빠가 회사 사장직에 동준이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열심히 일도 하고 5년 동안 성장한 것만 보더라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사들도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아빠,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야. 아빠 가고 나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간당간당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갈 수 없지. 가기 전에 정리를 제대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어떤 마음인진 알겠어. 그렇지만 아직 사장 자리까지 오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해. 아니다. 최서방 열심히 일했고 나만큼이나 회사에 열정도 많으니 잘 해낼 거다. 그리고 최서방이 사장직에 올라야 너도 편할 거 아니냐. 내가 잘 말해서 정리해보마. 아빠는 남편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자 했어요. 물론 남편이 일을 잘하기도 했지만 혹시나 혼자 남을 저를 위해서라도 그게 나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아빠는 남편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 얼마 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부터 남편의 태도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다시 복직을 하려고 보니 전에 있었던 부사장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오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름을 보니 남편의 오랜 여자 지인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사장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당신 이번에 부사장직에 김미영 씨 올렸어? 왜?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야? 그거? 미영이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었더라고. 안 그래도 걔 일 정말 잘해가지고 우리 회사에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일도 그만두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로 부르게 되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부사장직이라니 너무 과분한 거 아니야? 과분하긴 무슨. 미영이 전 회사 멀쩡히 다니면서도 스카우트 제의 여러 곳에서 받았던 애야. 무엇보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고
원래 있던 부사장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성과도 없었잖아. 근데 미영이는 이번에 우리 회사 오면서 계약도 같이 가지고 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냥 자리가 부사장일 뿐이지. 거의 현장직이야. 남편은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에도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빠를 보내드리고 출근을 하는 날, 저는 사장실로 올라가고 깜짝 놀랐죠. 바로 남편과 그 여자가 사장실에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이게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왜 두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게 붙어 있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아이씨, 빨리 들켰네. 그래도 한 달은 더 갈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들키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나 미영이랑 만나고 있어. 뭐? 두 사람 만나고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한 건데?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지? 당신이랑은 이미 애정도 없고 뭐 이혼 원하면 해줄게. 서류 쓰고 와.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아, 아버님? 뭐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건 상관없지. 이미 내가 사장인데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당신 자리로 돌아가. 뭐? 당신 당장 나가. 이거 노리고 아빠한테 사장직 받은 거야? 무슨 소리야? 사장직 준 건 니네 아빠지.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억울한 척해? 억울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려놓아야지. 솔직히 당신은 태어날 때 사장딸로 태어나서 바로 여기 취직한 거 아니야? 그것만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한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더 너무하지.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정 일하고 싶으면 120 받고 청소나 해. 그건 허락해 줄 테니까. 난 할 얘기 다 했으니 이만 나가봐. 남편은 상간녀와 회장실에서 부둥켜 안고 저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 충성하고 저에게 잘해주었던 남편을 믿고 사장 자리를 넘겨주었던 아빠에게 미안해서라도 저 두 사람에게 나락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이미 넘어간 자리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그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현 사장의 횡령으로 인한 사장직 해임건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남편은 저에게 발악을 한다며 비웃었어요. 당신 참 재밌게 사네. 내가 그렇게 사장 자리에 오른 게 꼴보기가 싫었나? 아님 자기 자리라고 생각해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나? 당신 그동안 나와 아빠를 기만하고 했던 행동들 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사에 소집했고 이미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회사 성장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그런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 잘난 당신 아빠도 결국에는 성과 보고 나한테 사장직 준 거 아니야? 뭐 눈 감으시고는 땅을 치셨겠지만 말이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뱉어대기는. 당신 성과도 다 당신만 해온 거 아니야. 당신 부하 직원들 밤낮 없이 당신이 싸지른 똥 치우느라 고생했어. 묵묵히 일하면서도 당신이 상사니까 참아온 거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당신 똥 내가 다 품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제는 당신이 다 감당해.
뭐, 맘대로 해봐. 하나도 겁나지도 무섭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당신 편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편은 저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남편과의 전쟁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의 부하 직원들 중 몇몇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 남편은 여전히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직원들이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려고 연락을 해왔지만 나중에 제가 외도 사실도 알고 있고 남편의 직책을 해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같이 수년간 일했던 상사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저희 직원들은 모두 한마음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야 이렇게 저희 뜻을 밝히는 게 늦은 건 아닌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전 사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얘기를 했더라면 지금 상황은 있지 않았을 텐데요. 오히려 저희가 아쉽죠.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증거들을 찾고 있었는데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쓴 내역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아마 사장직을 받고 나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내역을 보던 중에 호텔, 숙박업소를 간 적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사장님께서 부정행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알고 있어요. 따로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사장님께서는 정말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현 사장님은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움직이셨던 거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성과로 본다면 현 사장님의 성과가 높지만 사실 그 내막은 회사를 위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모쪼록 전해드린 자료 충분히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악랄한 속마음을 전부터 느껴왔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건네준 서류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이 횡령을 했던 내역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모두 모은 후에 저는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바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적으로 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미 자료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거기에 부사장 역시 대표직에서 해임이 되었죠. 남편은 부당한 처우라며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와 협박도 일삼았죠. 당신 참 기분 좋겠네. 남편 이렇게 끌어내리니까 기분이 어때? 그간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따위 대접을 하다니 참 웃긴다. 당신이 뭘 노력을 했지? 성과? 알고 봤더니 그 계약들 거의 직원들이 따는 계약이던데? 거기다가 숟가락만 얹어놓고서는 자신이 한 계약이라고 해? 무슨 소리야? 그 계약들 나 없었으면 성사되지도 않았다고. 내가 얼마나 접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 당신은 접대하면 모든 사업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 더러운 생각 때문에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알아? 더럽기는. 사업하려면 접대는 필수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거 모르나? 더러운 당신 곁에 더러운 사람만 있는 거지. 그런 편협한 사고로 사장직이라는 게 잘도 어울리겠다. 뭐?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하니까 네가 최고인 줄 알아? 아니, 다 안 했어. 당신 사장직 내려놓은 것부터 스타트지. 지금 끝나면 너무 쉽지 않아? 당신한테 이혼 청구했고 상간녀 청구도 진행했어.
거기다가 횡령에 대한 민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제 다 뱉어낼 각오하라고. 저는 남편을 차근차근 밟아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남편과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어요. 남편은 오랜 친구일 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에게 의부증이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회사 내에 설치된 CCTV 블랙박스, 거기다가 남편과의 통화 내역 중에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어렵지 않게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녹음이라니? 이건 불법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사적인 대화를 다 녹음할 수가 있어? 당신 이거 불법이야.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고 사장 자리를 탐냈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자신이 포함된 대화는 그렇지 않다고. 멍청하면 조용히라도 있지. 창피하게 입 나불대지 말고. 뭐? 입 나불? 당신 진짜 더러운 싸움 해보자는 거야? 그래, 더러운 싸움 한번 해봐. 당신 그러고 보니 더러운 게 정말 좋아하잖아. 그지? 외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참 더러운 거 좋아해. 그지?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서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씩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재산분할 역시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결혼 전 아빠에게서 증여를 받았던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남편이 투자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한 내역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좀 더 저에게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죠. 남편은 위자료 청구와 함께 횡령에 대한 민사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전 재산을 모두 탈탈 털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고 저는 남편의 계좌들을 가압류 신청하게 되었죠. 남편이 일을 하게 되면 바로 회사로 연락해 월급 압류를 요청하였고 남편은 일하는 족족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남편은 이런 상황이 버거웠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 폭언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 아비는 나 인정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배 아팠냐? 네가 그러니까 이혼한 거야. 내가 그래서 바람 피운 거라고. 저기 착각하지 마. 아빠는 당신이 잘나서 사장직 준 거 아니니까. 당신 그동안 당신 노력에 비해서 과분한 거 얻었었잖아. 그냥 다시 당신 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 자리?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지. 이건 당신이 날 끌어내려서 오게 된 거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닥에만 있을 것 같니? 뭐 힘써서 한번 올라와 봐. 그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나한테 말할 정신도 있고 여유롭나 봐. 뒷주머니 차고 있으면 잘 지켜. 내가 다 쏙쏙 가지고 갈 테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똑같은지 아들이 바람이 난 게 다 제 탓이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예, 너는 그거 하나 넘어가주면 될 거를 꼭 굳이 이혼을 해야 했었냐? 내가 요새 이것 때문에 통잠이 안 온다. 동준이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너는 동준이 뺏겨먹고 하하호호 재밌어 보이는구나. 뭔가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동준 씨는 벗겨먹을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왜 동준이가 없어? 동준이만큼 능력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지금 네가 걔 기를 죽여놔서 그렇지? 어디 가서 부족할 애가 아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능력도 다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참나.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냐? 네가 오죽 독했으면 그 순한 애가 다른 여자를 만났겠어?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세상이는 동준 씨보다 훨씬 잘나고 좋은 사람 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준 씨랑 결혼한 건 그 사람이 제일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바람은 병입니다, 병. 그러니 감싸돌지 마세요. 제가 순했으니 망정이지. 독하면 지금 이렇게 전화하실 생각도 안 드셨을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남편에게 청구를 진행하면서 결국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잘못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냉정하게 대했죠. 남편은 자신이 잠시 사장이 되더니 그것에 취해서 잘못을 한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요즘 진짜 죽을 맛이야.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참 빠르네. 그렇게 내가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는 비웃더니만 이제 와서 사과? 왜? 당신 목 앞까지 칼이 들어오니까 없던 미안한 마음이 생기나? 당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같은 건 없어. 이미 끝난 사이야. 너랑 만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너랑 헤어지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당신 나랑 금실 좋게 잘 지냈잖아. 거기다가 내가 아버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걸까? 그래, 내가 그래서 당신을 못 놓았어. 근데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정이 확 떨어진다. 아빠한테 잘했다고? 당신이 언제? 아빠가 노력해서 일건 회사 당신이 망칠 뻔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거기다가 외도한 건 아주 까마득히 잊어버렸나 봐. 그래, 그러니 당신이 바람을 피웠겠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앞으로는 나랑 이렇게 만날 일도 없을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남편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약해진다면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는 날 더 슬퍼하실 거라 생각을 한답니다. 더 꿋꿋하게 이겨내서 잘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사람은 적당히라는 게 없다는 걸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20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둘이 맞벌이 하면서 살아가면 삶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10년 동안 저희 부부의 삶이 변한 거라곤 세상에 태어난 이쁜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10년간 일을 해왔어도 단순 노동 업무 일이라 월급은 거의 그대로였고 월 200 조금 넘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큰 병치레 안 하고 꾸준하게 다녀준 것만도 고마웠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저희 가족의 삶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비전은 안 보이고 저 또한 힘들게 일을 해봤자 받는 월급은 200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모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자며 사업하자는 제 의견에 반대를 했어요. 저도 두렵긴 했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따라와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도전은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면서 힘들게 벌어모은 돈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국 절대 아니라고 제 의견을 무시했고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에 심기가 불편해지셨는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남편은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남들처럼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하게 될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시부모님께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도 확고하게 반대를 하셨었죠. 내 아들 말처럼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빚도 많아지고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텐데 뭐하러 위험한 도전을 하겠다는 거야? 사업은 아무나 하니? 네가 아무리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했다 한들 남들은 너처럼 똑같은 생각을 안 해봤겠어? 너 머릿속에 있던 사업들은 남들이 벌써 시작을 했을 테고 자금도 충분치 않아서 대출도 많이 해야 되는데 10년간 힘들게 벌어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싶은 거니? 너희들의 인생을 갈아 넣은 10년인 거야. 망하게 되면 10년의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그것뿐이야. 우리가 매달 받는 생활비도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살아라. 남들은 사업 안 하고 싶어서 손가락 빨며 구경만 하고 있겠니? 어머님, 사업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대박은 아니더라도 분명 먹고 살 정도의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도하면서 변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 분명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는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얼마 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더 이상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당신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 몰라? 제발 그냥 조용히 좀 살자.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나는 지금 삶에 만족하니까 앞으로 2번 다시 사업하자는 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업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이야? 이제 그만해. 당신이 집안의 가장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10년 동안 힘들게 일해왔는데도 월급은 꼴랑 200 겨우 넘어가면서 그 돈 가지고 앞으로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랑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앞날의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만 살면 크게 신경도 안 쓰이지. 그런데 현진이는 어떻게 할 건데? 걔 인생도 우리의 뒤를 밟길 바라는 거야? 현진이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 줘야 하는 거라고. 다른 집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투잡에 쓰리잡까지 뛴다는데 당신은 퇴근하면 발 닦고 하루 온종일 TV나 보고 있잖아? 새벽 늦게까지 TV 볼 시간에 밖에서 대리운전이라도 뛰었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많이 바뀌어 있었을 거라고. 나는 퇴근하고 당신이랑 현진이 밥 챙겨주고 나서 힘들게 손부업 하는데 당신은 고생하고 있는 나는 안 보여? 나 고생시키려고 결혼하자는 거였어? 앞으로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내 손을 보라고.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밤새 부업하느라 만신창이가 됐어. 나도 여자야. 사치는 아니더라도 남들처럼 네일도 받고 싶고 미용실에서 관리도 받고 싶어. 당신은 그런 곳에 돈 안 쓰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나는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친구들이랑 술 퍼먹고 기분이라며 몇십만 원씩 술값 긁어올 때도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 드리는 거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매달 제 시간에 달라고 재촉하시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친다고요. 버는 돈보다 주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사업이라도 하고 싶은 건데 다들 무슨 자격으로 사업하겠다는 저를 반대하시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그냥 저 혼자 할게요. 나중에 제가 잘 되면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도 급하게 제 뒤를 따라왔지만 시부모님께선 저보고 버릇없다며 화를 내셨어요. 도와주지도 않으실 거면서 무조건 반대하시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저를 더 자극했는지 사업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일로 저희는 부부싸움까지 번지게 되었고, 제가 고집을 꺾지 않자 끝까지 반대를 하던 남편은 결국 저에게 두 손 두 발을 들었고, 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업을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망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저는 그런 걱정에 초장부터 겁을 내지 않았어요. 무조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남편도 집안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저를 도왔지만 저희 사업이 일어날 때까지 생활비를 대폭 줄이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선 자식의 사업이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에 매일 저희 사업장에 찾아와 주셨고 제 딸 현진이도 돌봐주셨습니다. 같은 부모이지만 너무나 다른 두 부모를 볼 때면 시부모님의 행동들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죠. 돈을 바라시면서 저희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업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일단 시부모님과는 거리를 두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는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니 그런 돌발 상황들이 저에게는 경험이 되었고 대처할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턴 정말 열심히 일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몇 년간은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제가 둘이 벌어 모으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밟아 나가다 보니 어느새 저희 사업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생활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제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더 이상 불만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돈이 벌리는 만큼 시부모님과 남편이 바라는 것도 많아졌고 돈의 씀씀이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우리 이제야 겨우 자리 잡았어. 5년 동안 힘들게 일궈온 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이 부리는 사치의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조금도 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월급 받았을 때보단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사치를 부리는 건 오히려 독이 될 게 뻔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론 내가 주는 만큼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부리는 사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가 아직은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사업에 많은 사람들의 입이 달려 있다고. 저번 달보다 200만 원 더 쓴 거 가지고 엄청 보라고 그러네. 열심히 일한 만큼 돈 좀 쓰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내가 그동안 놀고 먹기만 했어? 나도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법만큼 써야 되는 거야.
세상 떠날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잘 나갈 때 그동안 못 해봤던 것 좀 해보겠다는 건데 내가 잔소리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생활비 좀 올려줘. 월급 받으면서 드렸던 생활비에서 너무 조금 올려줬다고 맨날 전화하셔서 하소연을 하신다. 내 어깨도 좀 올려줘야 하지 않겠어? 벌써 다 쓰셨다는 거야? 생활비 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올려달라는 건데.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매달 드리는 생활비 외에 나한테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돈도 있으시다고. 힘들게 돈을 벌어봤자 뭐해? 불필요한 곳에서 전부 다 나가면 월급 받아서 생활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 우리 사업이 평생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다들 왜 이렇게 돈을 못 써서 안달인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시부모님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사업장에 들어오시자 그제서야 남편의 입을 굳게 닫을 수 있었네요. 한숨을 쉬면서 다시 일을 하러 나간 남편은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고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 한마디 툭 뱉고 안 좋은 분위기로 사업장을 나서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보셨지만 별일 아니라면서 대충 둘러댔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한 끝에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시부모님을 저희 사업장 사무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는 거야? 그냥 전화통화로 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사무실로 불러야 되겠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왜 불렀겠어? 우리가 지금 생활비 올려달라고 해서 그게 불만이니까 우리를 부른 거잖아. 주기 싫다는 말이겠지? 아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께 못했던 적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좋은 방법이 있어서 직접 사업장으로 오셔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이게 뭐야? 근로계약서? 지금 나보고 여기에서 일을 하라는 거야? 너 생활비 올려달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니? 지금 드리는 생활비도 저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추가적인 생활비를 원하시면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저희 사업에 어느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무작정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건 너무 억지인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이제 좀 돈 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여기에서 저 직원들 옆에 껴서 일을 할 것 같아? 그럼 생활비는 올려드릴 수 없죠.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맨날 놀러 다니시면서 생활비 받아 가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야 워낙 고생을 하시니까 그만큼 챙겨드리지만 솔직히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 도움도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생활비 다 쓰셨다고 돈을 더 달라는 전화만 하시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생활비 드리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앞으로 현진이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냥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만으로 65세 안 되셨으니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사업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 이해하셨으면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되고요. 네가 이제 우리까지 부려먹으려는 거지? 아주 톤독에 올라서 가족 전부를 이용해 먹으려 들어? 내 아들은 네가 이러는 거 알고 있니?
당연히 너 머릿속에 나온 거니까 내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겠지. 기다려봐라. 전화 좀 해야겠다.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했고 잠시 뒤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난 상태였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으로 돌아가시라며 어떠한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노려볼 만큼 흥분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 시모는 저에게 다가와 제 앞에서 근로계약서를 찢더니 얼굴에 던지셨고 시모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시부와 함께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나가시자마자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근로계약서를 들이밀 수 있는 거지? 우리 부모님까지 꼭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시잖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건 나도 부담이 돼서 요구하시는 만큼 사업장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했다는 거야? 당신 월급 받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도 당신이 받았던 200의 월급에 절반이 생활비로 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거의 2배를 드리고 있잖아? 둘이서 한 달 생활하시는데 월 200이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전부 다 쓰셔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드려야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사업은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 쓰는 것도 항상 신중해야 되는 건데 놀고 먹는 거에 쓰는 돈을 흥청망청 쓰면 내가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아직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연세시니까 앞으로 생활비 타서 쓰시려면 사업장에 나오셔서 몇 시간만이라도 도와주시라고 전해드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생활비의 절반으로 다시 줄일 거야.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하는 건데? 나도 여기 공동 사장이야. 내 지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러려고 당신 밑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벌 만큼 벌었으면 우리도 이제 돈에 구속받지 않고 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든 거냐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생활비 줄이기만 해봐.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부모님한테 근로계약서 내밀지 마. 알겠어? 장인 장모님께서는 그냥 자의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게 싫다고 하시잖아. 남편은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앞에서 시부모님 무시한다며 사무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다투게 되는 일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5년을 힘겹게 이끌어왔고 저희 사업은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어느새 부부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관계처럼 되어버렸고 일적인 대화 외에는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세월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항상 불만만 많았어요. 저도 이런 생활들이 이젠 점점 지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회사와 꾸준하게 거래를 해오던 다른 회사의 대표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받게 되었는데 대표님의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대표님은 더 이상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회사의 대표님께서 문자로 몇 장의 사진을 보내주신 순간 저는 경악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남편이 대표님의 아내분과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래처 대표님이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걸 도와주셨던 은인이셨는데 남편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저희가 납품하는 물건들의 절반 이상이 저와 전화통화한 대표님한테 들어가고 있었죠. 제 인생의 제일 큰 고비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20년의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진 몇 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날 일정이 어디로 잡혔는지 확인한 뒤에 차를 타고 출발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으셨던 회사 대표님께서 사진 한 장을 더 보내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어느 한 모텔이었고 저보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말에 온몸을 떨며 사진 속에 있던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텔에 도착한 저는 문을 두드리면서도 그 안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가정을 깰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앞에 얼굴을 내민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남편이었고 목욕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길래 남편을 강하게 밀치며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침대 위에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숨긴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던 대표님의 아내가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구잡이로 흔들어 버리게 되었네요.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자 남편은 제 팔을 잡더니 강하게 밀쳤고 남편의 힘을 버티지 못한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저를 내려보던 남편은 침대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대표님의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주면서 저를 노려보더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길래 힘들게 쌓아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 뭐기엔? 당신은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이지. 돈 좀 벌었다고 그동안 나와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잖아. 그리고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 옆에 붙어 있어야 하지? 나는 매일 아침 눈 뜨면 당신 얼굴 보는 게 제일 역겹고 이런 식의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준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경혜 씨밖에 없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경혜 씨가 알려줬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그 잘난 사업이나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어차피 걸린 거 위자료는 주겠지만 사업은 나한테도 지분이 있으니 내가 그동안 쏟았던 시간만큼 가져가도록 할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딸 현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현진이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니잖아.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테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게 충격받을 나이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 당신도 그걸 느끼고 있지 않았어?
나는 항상 당신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으면 당신한테 맞춰주려고 정말 많이 신경 썼는데, 그런 나를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거네. 언제부터인가 곁을 주지 않더니,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멀리했던 거야?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야. 어차피 이제 와서 숨겨봤자 뭐하겠어? 볼일 끝났으면 이제 나가줄래? 우리는 해야 될 거 마저 끝내야 되거든.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더러운 몸으로 절대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난리를 친 뒤 모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문을 나서자마자 남편은 모텔 문을 걸어 잠갔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제 마음은 밑바닥으로 내려앉고 말았네요. 그날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던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내다 버렸고 이런 모습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날은 친정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에 있던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다 버리는 사이 남편이 볼 일이 끝났는지 집으로 왔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회사의 지분은 내가 더 많지 않아? 솔직히 당신이 뭘 했는데? 두 발로 뛰는 건 내가 거의 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가 힘들게 일건 회사를 가져가겠다는 거야? 당신 정말 아예 밑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어차피 오토로 돌리면 알아서 돈 나오는 회사를 내가 굳이 당신한테 넘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절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몰라? 여태껏까지 힘들게 일해서 20억 자산가 만들어줬더니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이 회사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니까 당장 나가! 남편은 회사를 절대 넘기지 않겠다면서 저보다 더 크게 난리를 쳤고 결국 남편과 저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저는 입에 거품을 물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은 정신이 나가버린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회사에서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도망을 치고 말았죠. 제 인생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날이었고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저는 다음날 회사 사람들과 회의를 할 때 모든 걸 남편에게 위임하겠다며 공동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선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나셨고 직원들 또한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쉼없이 달려왔던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뿐이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엄청난 소란을 일으키셨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딸 또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두 번 다시 아빠의 얼굴을 안 보겠다며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10년간 함께했던 회사에 제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던 그곳에서 저는 나오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앉았던 자리에 상간녀를 앉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제가 받아야 할 재산을 정확하게 나눈 뒤 남편과 함께 했던 2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회사에서 가족처럼 지냈던 직원분들께선 저를 걱정하면서도 회사의 운영 방침이 많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뒤로 그동안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부모님과 제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참 동안 여행을 즐기며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워버렸고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의 휴식을 끝낸 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동네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찾아오신 거죠? 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돌아가 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네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아들놈이 새로 들인 며느리가 글쎄 말도 마라. 네가 힘들게 운영해왔던 회사를 전부 다 말아먹고 있다니까. 자기가 대표라고 직원들을 잡고 있는데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이 그동안 받았던 월급까지 깎이면서 갑질을 당한다고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나 보더라고. 거기에다가 너희가 이혼할 때 제일 많은 물량을 거래했던 대표께서 거래를 끊어버렸다며. 이런 말은 왜 또 안 했던 거니?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요즘 또 경기가 안 좋잖아. 그래서 빚만 떠안게 생겼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들놈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조종만 당하고 있는데 너랑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다. 이러다 네가 10년간 운영해왔던 사업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너도 그러고 싶진 않잖아. 그 회사 제가 안고 가려 했는데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고집부려서 넘겨준 거고요.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에 미련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혼했는데 제가 당연히 도와드릴 이유는 없는 거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저는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이라서 이런 쓸데없는 시간 뺏기고 싶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이는 저 아니면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저를 차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시부모님께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저에게 받고 있던 생활비의 절반도 아닌 상간녀가 입김을 불어넣어 땡전 한 푼 못 받고 있다며 이러다 집안 무너지게 생겼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그 집안의 며느리도 아니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들리는 소식으론 10년간 운영해왔던 회사를 본인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남편이 자신의 영업력을 믿고 저 없이 뛰어들었지만 상간녀와 둘이 불륜 관계라는 걸 저와 통화했었던 대표가 다른 거래처 대표들에게도 소문을 흘리면서 이 바닥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0년간 힘들게 이끌어왔던 자판기 사업은 결국 일시 중지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았던 재산을 상간녀와 둘이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흥청망청 전부 다 써버렸다는 말을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일을 했던 직원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사람과 살면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거였는데 결국 자신의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되면 그 상간녀는 그 사람의 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시부모님께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네요. 저는 지금 현재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천천히 걸어 나가려 합니다. 급할 거 없고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에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되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우쭐댄다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양가지방까지 개입이 되면서 점점 사건은 커지게 되었고 이 문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남들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남편과 만났을 때 무슨 직업인지 알지 못했어요. 건물 페인트 칠 한다고만 얘기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는 곳에 잠시 들려야 할 이유가 있어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남편이 저를 발견했는지 제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르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향하는 곳으로 고개를 들어 올린 순간 엄청난 광경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에 줄 하나 매달고 거기서 저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명을 지를 정도로 저에게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고 남편과 결혼을 했어도 그냥 페인트 칠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가느다란 줄 하나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걸 보곤 그동안 저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 이런 큰 문제를 숨겼다는 거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신축 건물이 세워지면 거기에다 색을 입힌다고만 생각했지 자칫하다가 떨어질 정도로 흔들거리는 작은 의자에 앉아 칠을 하고 있는 모습이 걱정스럽고 안타까움보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려와 웃으면서 달려오는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왜 이런 일을 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숨기고 있었냐고 얘기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숨긴 거야? 자칫하다가 세상 떠날 정도로 위험한 일 아니야?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랬지. 그래도 나 숨긴 적 없어. 건물 페인트 칠하는 건 맞잖아. 그냥 매달려 있는 것만 얘기 안 한 것뿐이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면 당신이 날 좋아해 줬겠어? 그리고 우리 지금 결혼 5년 차인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 내가 이 일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단 한 번도 다친 적 없어. 안전만 잘 지키면 사고 날 위험은 없는 일이라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동안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데? 누구 과부 만들 일 있어?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쩌고? 당신이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이 일 당장 그만둬.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딴 직업을 구하면 돼. 오랜 기간 해서 다른 데 취직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매장 하나 차려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어? 방금 아파트가 내가 봤을 때 20층 높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오늘 바람까지 불고 있잖아. 그런데 흔들거리면서 위태롭게 매달린 걸 어느 누가 남편 될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가졌다고 얘기하면 결혼하겠어. 완전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날 속인 거잖아. 당장 그만둬. 알겠지? 저는 남편이 어떻게 될까봐 그때부터 계속해서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장공 일이라는 게 위험한 일인 만큼 수당이 좋아서 그런지 남편은 제가 부탁하는 말에도 섣불리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위에서만 매달려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밑에서 하는 것보다 위에서 해야 돈이 많이 된다며 곧 태어날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키워줄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며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들게 돈을 벌어올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심각해져 가니
양가 부모님도 남편의 일에 대해 서로 각자의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뱃속에 아이도 있고 그런 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벌지 못해도 좋으니 안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시댁 집안에서는 남편의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공중에 매달려서 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오랜 기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베테랑이니 믿고 살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이가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실수로 떨어져서 세상 떠나면 그때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데 여태까지 말리지 않았던 게 저는 되려 더 이상한 점을 많이 느꼈어요. 일을 그만두지 않게 하는 건 전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말해볼까요? 어머님, 그이한테 받은 용돈 솔직히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돈줄이 끊길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그게 뭐 어때서? 아들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게 어때서? 훔치기를 했어?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해서 벌었어? 누구보다 땀 흘리며 착실하게 벌은 돈인데 이제 와서 용돈을 끊으려고 나한테 이 일들을 설명한 거지? 그럼 네가 우리 아들이 매달 주는 용돈 맞춰줄 수는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일이 변경이 되면 그만큼 어머님 용돈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머님 아들 몸이 건강한 게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머님의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참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절대 안 된다며 난리치기 시작했고 임산부였던 저에게 일 그만두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전하게 일할 테니 이해해달라고만 설명을 했고 친정과 달리 시댁에서는 전혀 제 편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짜증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버님만큼은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버님도 시모와 마찬가지로 같은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집안의 가장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은 무조건 닥치는 대로 해야 된다며 시모보다 더 독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조율되지 않는 상태로 저희는 얼굴을 붉힌 채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남편의 걱정을 생각하는 제가 그렇게 잘못된 거였나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안전보다 돈이 우선이었고 그때 이후로 매일 출근하는 남편 때문에 하루를 불안에 떨며 보내야만 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서로 오랜 기간 다치지 않고 태어날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시부모는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 문제로 냉전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곳에서 일하는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하는 게 시부모님은 불안했는지 매일 전화하셔서는 저 때문에 되려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만 얘기하길 원하셨어요. 저와 남편의 일인데 시모의 말투에 결국 서운한 감정이 올라왔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 좋지 않은 기분 상태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 시모는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너 돈 많아? 돈도 치뿔도 없으면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오겠다는 우리 아들한테 너는 지금 찬물을 끼얹어? 그럼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던가. 왜? 임신해서 그건 힘들다고 얘기하려고? 너랑 결혼하기 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온 집안 분위기 망치고 있어.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입 놀리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 그래요? 가만두지 않으시면 찾아오셔서 머리채라도 잡으시게요? 저도 그럼 그냥은 못 있겠네요. 그이가 힘들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벌어온 돈을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그냥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용돈 받지 마세요. 제가 이 말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들 등골 그만큼 뽑아 드셨으면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결혼 5년 차에 앞으로 태어날 나이에게 돈도 많이 들어가니 용돈은 앞으로 없는 걸로 할게요.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전화는 꺼졌고 더 이상 아무런 전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도 앞으로 받는 월급은 제가 전부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해주면서 경제권은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제가 한 말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남편이 문을 열어주는 순간 시부모가 급하게 현관문을 열면서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두 분은 무섭게 째려보더니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넘겼다고 얘기하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예전 그대로의 용돈을 받길 원하셨어요. 난감해하는 남편에게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머뭇거리는 거 안방으로 밀어 넣었고 시부모님과 저와의 대치 상태에서 불꽃 튀는 접전이 흘러가던 도중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 시부의 한마디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매달 받는 게 월 200이니? 정용돈을 낮추겠다면 10만 원만 낮춰주거라. 안 그럼 생활이 안 돼. 내가 받는 돈은 150 정도이니 나도 10만 원만 깎으면 될 것 같다. 우리도 정말 많이 양보하는 거 잘 알고 있지? 지금 저랑 말장난하세요? 아예 용돈 드리지 않겠다니까요? 현재까지 저 사람이 벌어온 돈 전부 어디 있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홀라당 해드셨죠? 다음 달도 계속해서 주니까 아낄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한 달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으로 그동안 즐거우셨으니 이제부터는 허리 졸라 매셔야죠. 돈 관리는 앞으로 제가 할 거고 용돈도 더 이상은 드리지 못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한 달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수익은 나오잖아요. 더 이상이 문제에 있어 아무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충분히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신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내일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잖아요. 여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대. 배웅해드려야지. 내가 잘 설명했으니까 앞으로 용돈은 당신이 신경 쓰지 마.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는 제 어깨를 잡더니 너무 막무가내로 나간다며 강하게 밀쳤고 배가 어느 정도 부른 상태에서 넘어진 거라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자 시부모는 꾀부리지 말라며 더 힘차게 제 머리채를 잡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흔들었습니다. 남편도 갑작스러운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시모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제 머리가 전부 헝클어진 모습을 보곤 꼬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남편도 도저히 참다 열받았는지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에 놀란 시부모는 눈치 보며 조용히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면서 배를 움켜쥐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남편도 미안했는지 조용히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곤 모두 자기 잘못이라며 돈보다 가족이 소중한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집안이 무너진 것 같다며 앞으로 2번 다시 높은 곳에서 작업하지 않겠다며 저에게 약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을 되물으며 진짜냐고 얘기하자 확고하게 남편의 결심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일정까지는 모두 끝내고 정리하겠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있을 가족 간의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모든 걸 신경 쓰지 않게 저를 안심시켜주는 말들로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고 제가 신경 쓰지 않게 시부모의 모든 연락들은 남편을 통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지내며 출산이 가까워진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저에게 닥쳤고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준 상황에 오열을 하다가 진통이 오게 되면서 출산을 하였고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평생 동안 볼 수 없었어요.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출산 때문에 늘어진 몸을 이끌며 누워있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남편의 가슴을 치며 눈을 뜨라고 외쳐 불러보았지만 더 이상 매일 듣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도장하는 것도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하필 남편은 추락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어요. 시부모가 장례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모든 게 전부 제 탓이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의 장례식장인데 왜 제가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전부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한 말에 따라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제가 건물 도장하는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면 지금 같은 일들은 없었을 거라고요. 뭐라고? 이게 전부 우리 탓이라고? 너 지금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픈 줄 알아? 평생 애지중지 키운 내가 제일 마음이 아파. 그런데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몇 년 마누라 역할 했다고 대들고 있어? 오늘 너도 자리 하나 만들어줄까? 우리 아들 옆에 영정사진 걸리고 싶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 당장 나가.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저 또한 좋지 않은 몸 상태로 그동안 쌓인 불만들을 전부 토해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언성을 높이고 있던 도중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남편의 사고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부검을 해봐도 되냐는 동의에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동의를 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데 있어 작업 실수로 추락한 게 아닌 타살의 흔적이라는 자체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모두의 동의 끝에 남편은 부검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었던 장례식이 멈추었고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는 서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미뤄진 장례식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간 결제를 하고 부검이 끝나면 다시 예정된 장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비워주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소리를 질렀고 성치 않은 몸으로 온 힘을 다해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시려고요? 왜? 내 아들 장례식에서 나온 부의금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거 안 나? 여기 들어간 돈들 내가 아는 사람들 것도 있다고. 네가 혼자 전부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정말 심보가 아주 못됐구나. 그렇게 톤만 밝히더구만. 결국 네 욕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너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서 가져가는 거니?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오늘 정말 너랑 나랑 끝장 볼 줄 알아? 이 돈 전부 내 거야. 알겠어?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내놔. 결국 장례식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의 행동은 저를 더욱더 실망스럽게 만들었고 눈이 뒤집힌 상태에서 부의금 함에 있던 돈을 전부 가져간 뒤 사라져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시모를 그냥 놔뒀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장례식장이 돈 때문에 더럽혀지는 게 싫었어요. 그렇게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도 몸을 추스르고 있었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부검 결과지가 제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서에 전화가 왔고 경찰서로 와달라는 요청에 가는 동안 검사 결과지에 있는 내용이 진실이 아닐 거라고 몇 번을 다시 보며 경찰서에 도착한 순간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충격적인 모습은
경찰분들의 다리를 잡고 우열을 하고 있는 시모였어요. 제발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조사를 받고 있던 범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뒤에서 시부를 밀치며 난리를 치자 관계자분께서 이성을 잃어버린 저를 힘겹게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진술의 내용을 듣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모든 건 시모보다 시부의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고, 남편의 몸에서 발견된 타살의 흔적은 시부의 유전자였습니다. 모든 게 실수였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듣게 된 그때의 상황은 이게 부모로서 할 행동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날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시부가 현장에 나타났고, 둘의 대화는 앞으로 돈 관리를 제가 하게 되면서 끊어진 용돈이 불만이셨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계셨지만 여기저기 쓰고 싶은 데가 많으셨는지 남편에게 부당하다며 용돈을 줄이더라도 받아야겠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날이 마지막으로 일을 하는 날이라며 앞으로 고수익의 돈은 벌 수 없으니 적당히 벌어 안전하게 가족과 앞으로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남편이 일까지 변경한다는 말에 남자가 여자의 말에 휘둘려서 한다며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던 도중 남편이 떨어지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아파트 현장이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가 되지 않아 범인을 잡을 수 없었고, 부검 결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남편의 손톱에 남게 된 시부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조사를 하려고 찾아가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에 할 말조차 잃어버렸어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멀쩡한 분들이 없으니 세상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용돈 안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서 저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게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시부모의 못된 심보가 낳은 결과였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된 순간이었고, 시부는 자신의 행동에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시모는 옆에서 모든 게 실수였으니 용서해달라며 오열을 하셨어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뒤돌아 나오려 하자 시모가 저를 부르며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곤 제 인생을 망쳐 미안하다며 모든 게 이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셨어요. 참 한심스러웠고 시모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이제 와서 이런 게 무슨 소용인가요? 돈 몇 푼 때문에 그 사람 세상 떠나고 아버님은 자기 아들을 밀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 좋으시겠어요. 모든 걸 이해하고 저희가 앞으로 사는 데 있어 아낌없이 축복을 해주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게 되어야만 후회들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더 이상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테니 앞으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평생 동안 사죄하며 살길 바랄게요. 그리고 2번 다시 저희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얼굴 봐봤자 좋은 일도 없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전부 잘못했다. 그죠? 처음에는 앞으로 살면서 풍족하게 쓰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마음 한편에는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싶다가도 당장 내 손에 쥐어진 돈이 없으니 그게 나를 이렇게 편하게 한 것 같다. 네가 말한 대로 평생을 살면서 내 잘못을 너와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도 죄를 씻지 못할 거라는 거 잘 안다. 내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내 얼굴 장례식에 얼굴 내미는 것도 창피하니 네가 우리 아들 잘 좀 챙겨주길 바란다.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안 좋았던 기억은 모두 지우고 살아라.
시부와의 대화가 끝이 나고 건네받은 부의금을 들고 부검이 끝난 남편의 장례를 마저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지만 제 곁에 남아있는 아들을 보니 마지막이라며 밝게 웃으면서 출근했던 남편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닮은 제 아이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얼굴과 똑같은 모습이 신기했고 과거의 일들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때의 기억들이 전부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제 아들과 앞으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번 물밀듯 들어오면 끝이 없는지 사건은 또 한 번 터지게 되었고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시부까지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족을 모두 잃게 된 시모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는지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결국 남편의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시모의 장례를 마무리해 드렸어요. 한순간에 모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충격이 상당하셨어요. 그놈의 돈이 뭔지 사람을 한순간에 몰락시켜버릴 정도로 정말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태어난 아들에게는 앞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게 너무 불쌍하네요. 얼마 전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댁 식구와 예전에 같이 여행을 갔던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오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었고 서로 밝게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려옵니다. 집에 남아있는 남편이 사용한 물건들과 작업복 그리고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처분하지도 않고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이것마저 처분을 하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전부 지워질 것만 같아 두렵기만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여러분들은 아마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것만 같고 자고 일어나면 제 옆에 코 골며 누워있을 것 같고 같이 거닐던 거리에서 있었던 소중한 추억들이 모두 떠올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솔직히 너무 힘이 드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버티셨나요? 고작 함께한 세월이 5년인데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많은 걸 의지했었나 봅니다. 항상 가정을 위해 충실했었던 남편에게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어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저에게 앞으로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주변에서는 재혼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재혼할 마음이 없어요.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기만 합니다. 요즘 세상 알 수 없는데 재혼해서 또 다른 사건이 올까봐 두렵거든요. 언젠가 제 얼굴에도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힘든 세상살이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셔서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언제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